엄마, 그냥 편히 사세요. 우리한테 맡기세요. 김명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노후를 꿈꾸며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 준호의 변해버린 태도는 그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같이 살면 불편해요. 수진의 한마디는 김명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도 가족들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죠. 우리 인생을 방해한다는 수진의 뒷담화를 우연히 들은 김명자는 충격에 빠졌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이 넘겨준 건물의 모든 수익과 관리를 아들 부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정적 배신은 자신의 69번째 생일날 벌어졌어요. 일주일 전부터 약속했던 가족 모임을 급한 일이 생겼다며 거절한 아들이 같은 시간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김명자는 거울 앞에서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살 수는 없다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김명자는 증여 취소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갔죠. 법원 소송 통지서를 받은 아들 부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자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와 있었어요. 과연 김명자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69의 나이에 시작된 김명자의 용기 있는 반격,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은행 창구를 통해 스며들던 그때, 김명자는 평생의 노고가 담긴 통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8회 동안 새벽 시장에서 고된 일을 하며 모은 돈, 자식들 교육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며 아낀 돈이 모두 이 숫자 속에 담겨 있었죠. 오늘은 아들 준호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주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 월세 수입이 괜찮은 알짜배기 부동산이었어요. 이 건물 하나면 아들 부부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김명자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큰 재산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5의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겠니? 김명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죠. 며느리 수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 어딘가에는 김명자가 읽기 어려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김명자는 그것을 감사함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싶었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닌가요? 등기소에서 나오는 길, 김명자는 문득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밀려왔어요. 이제 의지할 가족이 있으니 든든하다는 생각이 불안감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어요. 김명자가 직접 만든 갈비찜과 나물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고 준호는 평소보다 많이 웃었습니다. 수진도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띄웠죠.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수진의 질문에 김명자는 당연히 가족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진의 표정에서는 다른 의도가 엿보였어요.
당연히 너희들과 김명자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수진이 준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김명자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가면서도 따뜻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고독한 노년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던 중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 뭔데? 김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던 거죠. 저희가 결혼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아이도 없고 준호 씨도 직장에서 중요한 시기이고 사실 같이 살면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아서요. 수진의 말은 점점 작아졌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김명자는 숟가락을 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눈앞이 순간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하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죠.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그 자식의 가족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아, 그게 아니라. 수진이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안 좋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좀 더 독립적으로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어머니도 자유로우시고 저희도. 김명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배신감과 상처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넘겨준 지 겨우 며칠 만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래, 이제 재산도 받았으니 나는 필요 없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어요.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김명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이라도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눈치만 보았어요. 그게 엄마, 수진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가까이 지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김명자는 그 말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인가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희들 입장도 이해해. 하지만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혹시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리죠. 수진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김명자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잠들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같이 살면 불편해요 라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죠. 자신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일까요? 하지만 김명자는 자신을 달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가족인데 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며느리의 말을 단순한 적응 기간의 어려움으로 해석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김명자는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자 살고 있었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는 것도 버거운 일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김명자는 병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한 정기검진이었는데 혼자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죠. 검사 결과를 설명받을 때도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명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준호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미안해요. 다음에 병원 갈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시간 맞춰볼게요. 그래, 알겠다. 김명자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장인이니까 바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었어요. 집안의 전등이 고장나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장보기가 힘들어서 부탁했을 때도, 항상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명자는 우연히 아들 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장면을 보면서 김명자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행복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김명자는 수진이 동네 주민들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요. 수진은 이웃집 아줌마와 현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김명자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맨날 이것저것 부탁하시고 우리 생활에 간섭하시려고 하고 솔직히 우리 인생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죠.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겠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위로하는 듯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어도 선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자꾸 제약을 받게 되면. 수진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김명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그런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동안 느꼈던 미묘한 거리감과 냉담함의 이유를 이제서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명자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방해한다는 그 표현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자신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몇 주가 더 지나면서 김명자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넘겨준 건물의 관리와 수익을 아들 부부가 완전히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건물을 넘겨줄 때 김명자는 막연히 함께 상의하면서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임대료 인상, 신규 임대 계약, 건물 수리 등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이 결정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월세 수입도 모두 아들 부부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미 건물을 넘겨줬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김명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어요. 건물 첫 번째 층에 있는 미용실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왔던 거죠. 사장님, 임대료가 갑자기 20만 원이나 올랐는데 너무 급작스럽지 않나요? 조금 더 점진적으로 올릴 수는 없을까요? 김명자는 그제서야 아들 부부가 임대료를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미용실 사장님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오른다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라고 하던데요. 며느님께서 전화로 통보해 주셨어요. 미용실 사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김명자는 그날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건물 임대료를 올렸다는데 왜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니? 아, 그거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건물 관리비도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조정한 거예요. 준호의 대답은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미리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김명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죠. 엄마, 이미 저희 명의로 넘어온 건물인데 왜 일일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요? 이번에는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전화기를 바꿔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제 저희 재산이잖아요. 그 말에 김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차갑고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가족 간에도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알려주면 좋겠구나. 엄마도 그 건물에 애착이 있으니까. 김명자는 최대한 온화한 목조로 말했습니다. 애착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이미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애착을 갖고 계시면 왜 주셨나요? 그 말에 김명자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적대적인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죠. 자신이 건물을 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인지 김명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김명자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조차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죠.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김명자의 생일날에 벌어졌습니다. 69번째 생일이었어요. 김명자는 소소하게나마 가족들과 함께 생일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아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제안했죠. 엄마 생일이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어. 김명자의 바람은 소박했어요. 화려한 파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선물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함께 있어주기를 원했을 뿐이었죠. 네, 알겠어요. 시간 맞춰서 연락드릴게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생일 당일이 되어서야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수진이도 친정에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김명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미리 약속했는데 하필 생일 당일에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도 엄마 생일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보상해 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한가? 김명자가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에요, 회사 일.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김명자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색함, 너무 성의 없는 변명들. 아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명자는 혼자서 미역국을 끓여 먹었어요. 평생 가족들의 생일에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정작 자신의 생일에는 혼자 쓸쓸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 오지 않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늦게 집 앞을 지나던 중 아들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준호와 수진이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더니 친구들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김명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생일을 핑계로 거짓말을 한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생일보다 친구들과의 모임을 우선시하는 며느리. 이것이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헌신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명자는 거울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진 것도 느껴졌죠. 지금까지는 가족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변명해 주려고, 자신을 탓하려고 애써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김명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참고만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김명자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마저도 엄마 그냥 편히 사세요. 우리한테 맡기세요 라며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결국 버려진다는 것과 같다는 걸 이제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 인생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야. 김명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69의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김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결연함이 온몸에 가득했어요. 그녀는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죠.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제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혹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김명자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본 후 설명했습니다. 증여 취소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증여자를 학대한 경우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김명자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러면 제 경우는 어떤가요? 일단 직접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김명자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적 조치 이후의 삶이었어요. 설령 건물을 되찾는다 해도 가족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명자는 동시에 다른 준비도 시작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았죠. 요가 교실, 서예 강좌, 원예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나 보네요? 복지관 직원이 친근하게 물었어요. 네, 혼자 살고 있어요. 김명자의 대답에는 더 이상 쓸쓸함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함이 느껴졌죠.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끼리 모임도 있고 서로 도움도 주고받으면서 지내시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김명자는 관심을 보였어요. 김명자는 그날부터 복지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위안을 얻었죠. 특히 박영숙이라는 동갑내기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영숙 씨도 자식들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키워놓으니까 이제 부담스럽다고 하고. 영숙 씨의 말에 김명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나이는 지났어요. 김명자의 말에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둘은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들만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김명자는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서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김명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드디어 아들 부부에게 법원 소송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이었어요. 김명자는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증거들, 김명자를 홀대한 정황들,
그리고 증여 당시의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정리했죠. 통지서를 받은 준호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소송을 한다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준호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김명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후였죠. 어쩔 수 없다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준호는 흥분했지만 김명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김명자의 말에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생일에도 오지 않고 아플 때도 외면하고 엄마를 부담스러워하면서 건물 수익은 맘대로 써댔잖니. 그건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곧이어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받은 증여인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심한 건 누가 심한 거니? 김명자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강단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취급받아야 했는지 오히려 묻고 싶구나. 취급받았다고요? 수진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취급했다고, 우리 인생을 방해한다고 했잖니. 내가 다 들었어. 김명자는 그동안 숨기고 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이웃집 아줌마한테 한 말 다 들었다고. 수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시어머니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당황한 거죠. 어머니, 그건.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김명자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제 됐어. 변명하지 마라. 나도 이제 너희들의 진심을 다 알았으니까. 김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원에서 보자. 전화를 끊은 후 김명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게 밝힌 순간이었죠. 며칠 후 준호가 직접 김명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어요. 수지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죠. 준호야,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김명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너도 성인이고 결혼도 했으면서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저희도 나름대로는. 준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김명자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나름대로라고? 엄마 생일에 거짓말하고 아플 때 외면하고 건물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하면서. 김명자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어요. 그게 나름대로 잘한 거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죠. 엄마를 설득하러 온 거면 그만 돌아가라. 이제 엄마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야. 김명자는 분명히 말했어요. 법원에서 정당하게 판단받을 거야. 준호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 생각이에요? 저희와는 아예 인연을 끊으시려는 거예요? 그 질문에 김명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섭섭하고 화가 나도 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인연을 끊는 건 너희들이 정하는 거야. 김명자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희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거야. 그 대신 너희들도 엄마한테 부담 느끼지 말고 살아라.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6개월 후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김명자의 승소였어요. 법원은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증여 당시의 신뢰관계가 파기되었다고 판단했죠. 건물의 절반이 김명자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재산이었어요. 김명자는 되찾은 재산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했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정기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투자를 했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박영숙 씨와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함께 요가를 하고 시장에 장을 보러 다니고 가끔씩은 여행도 떠났죠. 우리 나이에 이런 친구를 만날 줄이야. 영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러게. 자식들보다 더 든든해. 김명자도 웃었습니다. 복지관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도 인연을 맺었어요. 함께 원예 활동을 하는 모임, 독서 토론을 하는 모임, 산책을 함께하는 모임 등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과의 만남이 김명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김명자는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생각하는 그 자유로움,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하는 그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김명자는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혼자 사는 더 어려운 처지의 할머니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도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죠. 김 선생님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도 웃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할머니가 김명자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덕분에 제 인생에 의미가 생겼어요. 김명자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김명자는 준호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도 건강하시죠? 짧은 문자였지만 김명자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김명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건강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 걱정 말고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라. 더 이상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관계인 것 같았어요. 김명자는 새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화분들을 돌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등을 직접 기르고 있었어요. 작은 베란다 텃밭이었지만 매일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었죠. 가족이라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구나. 김명자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였어.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이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명자는 69의 나이에 진정한 독립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독립을 이룬 거죠. 이제 그녀에게는 자유롭고 당당한 인생 이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영숙이랑 부산 여행을 가기로 했지. 김명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70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적이 있었나?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명자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내일을 말이죠. 그렇게 김명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